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세 일변도했던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엔화 재테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0엔대 초반으로 올랐는데 이에 따라 100엔당 원화 환율은 9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환차익을 기대하는 엔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월 넷째 주 기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도 희망자가 시장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매도를 보류하면서 매물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8%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도 내수와 투자가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경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인플레이션도 완화하고 있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부는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 개정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 확대, 최고 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세법 개정안 그 자세한 내용과 실현 여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늘 이맘때 나오는 세제 개편안 이번에 정부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우선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얘기를 하고요. 개편안의 특징,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짧게 한번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개편안에 많이 포함됐고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네. 상속세 과세 세율하고 공제를 이번에 많이 손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밸류업 차원에서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세제에서 지원하고자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나 또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운동을 하면 자사주 매각이나 그래서 소각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좀 늘리면 예. 법인세도 깎아주는 그런 것도 포함됐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인구 구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세제에서도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혼인세액공제라든지 예. 자녀세액공제를 늘리고 혼인세액공제는 신설한 거고요. 또 부영 그 일이 있었죠. 그 출산지원금, 억대 거요? 지원금. 예. 통 크게 정부가 비과세로 하는 걸 이번에 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상속세, 기업 밸류업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인세 조금, 세제 혜택, 결혼세액 공제 같은 거를 좀 주요 항목으로 들었고요. 김현동 교수님 보시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총평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작년에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 사실 5월 누적 기준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세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세법 개정안은 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정밀 타겟팅한 그런
개편안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상속 증여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효과가 네네. 오, 5년간 지금 정부가 추산한 거는 한 4조 3천억 정도 세수가 네.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상증세가 네.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고 있는 게 4조 60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세법 개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증세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 당연히 상속 증여세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자녀 공제가 현재 5천만 원인데 예. 이걸 우리 5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조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 최고 명목세율이 지금 현재 50%인데 네. 이걸 이제 10% 포인트 낮춰서 가세표준 구간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최대 주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네. 20%그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스케일업한 이런 기업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2배씩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의 말씀 보면은 역시 상속세가 가장 중요한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최고 세율이 50%인데 40%죠. 이렇게 되면 대략 이제 조금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지금 현재와 앞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번에 최고세율 인하하고 예. 또 자녀 공제 확대 예. 5천만 원에서 5억은 좀 크죠. 예. 그 혜택을 다 누리시게 되지만 특히 크게 이제 차이를 느끼실 분들은 아마 주택으로 치면 주택 상속으로 치면 대략 12억 원 주택이 있다. 예. 그러면 종전 지금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가 둘이고 예를 들어서 예. 배우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한 보통 5억 정도 배우자 받고요. 공제. 예. 이 경우에는 네. 법적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5억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자녀당 5천만 원이니까 1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초 공제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2억입니다. 기초 공제. 예. 그 빼고 나면은 나머지를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근데 이제 자녀가 이렇게 적을 때는 기초 공제하고 자녀 공제 합창 것보다 일괄 공제라고 해서 일괄 공제. 예, 그냥 이거 대신 나는 자녀 공제 택하지 않고 일괄 공제 택할래 그러면 5억을 줍니다. 일괄 공제 5억. 2억은 네. 이제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배우자 공제 5억, 5억. 이 정도 집의 상속가액이면요. 그리고 자녀 공제, 일괄 공제 5억. 5억. 10억은 일단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된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12억 아파트면은 2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누진세율에 의해서 대략 한 2,600~70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녀가 둘이니까요. 예. 아까 같은 경우 예. 배우자 5억에 자녀가 둘이니까 10억, 5억, 10억 합쳐서 15억이죠. 그러네요. 거기에 또 이제 기본 공제 그냥 주는 거니까 기초 2억. 공제 2억. 네, 기초 공제 2억. 예. 그러니까 17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7억 이하가 되면 세금을 뭐 전혀 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꽤 늘어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지금 좀 쉽게 이제 집 가격으로 보면 한 17억 정도면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 이상이면 내지만 그 세금도 줄어들고. 자, 그 정도의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쪽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너무 상속세 공제 한도가 더 커졌나?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요? 일단 지금 뭐 17억 이제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17억. 17억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 마포 지역에 마포. 대장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는 예. 그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지금 제가 국평 그러니까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예. 기준으로 조금 오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한 18억 나오더라고요. 18억? 예, 그러면 한 우리가 지금 이제 17억 혹시 20억 안 넘어요? 18억 정도밖에 안 18억입니다. 합니까? 예, 최근에 제 실거래까지 찍은 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그래요? 조금 더 높은 가격도 있긴데 18억까지는 아직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레프 지금 이 한 채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는 같은 경우에 현행세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이
상속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는. 예. 근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지금 자녀 2명 있게 되면 1,000만 원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 1명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녀 3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뭐 마레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대단지 아파트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우리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과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보다 예. 저는 일괄공제 쪽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 시비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왜 생각이 그러죠? 듭니다. 지금 일괄공제는 5억인데 네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공제만 현재는 5억인데 정부와는 그걸 손대지 않고 네.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획기적으로 높였잖아요. 근데 네네. 왜 그 형평성의 일괄공제가 좀 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8억짜리로 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든 네. 2명이든 3명이든 다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면 1억 8천만 원은 또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자녀 공제 금액이 별로 안 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따랐을 경우에는 지금 자녀 1명당 5억이다 보니까 자녀를 1명이냐 2명이냐 3명에 따라서 이 같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속세 금액이 굉장히 커져버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나는 1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2명이 살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 1명은 1억 1,000만 원이고요. 자녀 2명은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1억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 일괄 공제가 현재 지금 5억 원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로 올린다면 이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 부담의 어떤 차익이 차이를-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공평하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정부안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저출생 대책의 취지를 반영해서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를 좀 많이 받게 해주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자녀 공제 5천만 원에서 5억이 되느냐 일괄 공제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우리 김현동 교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김은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정부는 이번에 자녀 공제를 이제 비현실적 수준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제 올린 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인당 5억 원까지의 상속은 문제 없다. 그렇게 보는 이거는 거죠? 국가가 굳이 어떤 부의 세습으로 간주해서 예. 현행 체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초공제도 조금 들어간다면 예. 하여튼 5, 6억 정도의 1인당 금액은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이 금액이 너무 낮았던 거죠. 지금의 1인당 5천만 원은 너무 낮다. 네, 왜냐하면 아니 5천만 원 갖고 상속하면 좀 그렇죠. 문제, 네. 우리가 상속의 대상은 꽤 그래도 큰 자산 규모를 얘기하는 예. 거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4년 전에는 예. 그때 1, 2억이면은 지금 주요 지역의 그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샀거든요. 강남에 집을 살 수도 있었겠죠. 2000년 초 IMF 직후에 강남 집값이 꽤 낮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5천만 원이 집 한 채 꽤 버금가는데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뭐 15억, 12억, 예. 최소 12억, 15억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1인당 뭐 10억 정도가 더 현실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5천만 원을 5억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 반응이 다른데 10억으로 올리기는 지금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됐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자산 가격이 거의 20배 뛰었기 때문에 물가 예. 상승도 있고 또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그래서 1인당 5억 원은 뭐 최소한의 조치다. 이걸 과도한 부의 세습을 봐준 거다라고 그렇겠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녀 공제 방식이 있고 일괄 공제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선택적 옵션이잖아요. 예. 그럼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효과가. 과거에는 너무 일괄 공제가 유리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녀 공제가 또 확 기울어지죠. 자녀가 한 둘이면 명 만약에 이상이 10억이 되는 돼버리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김 교수님 말씀대로 자녀 공제만 올릴 게 아니라 일괄 공제도 조금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뭐 10억이나 7억 이상으로. 그래서 이 두 제도 중에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괄 공제가 왜 있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또 지금 상속세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최고 세율입니다. 이제 세율 구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현재 최고 세율 50%를 40%로 낮추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세율 지금 구간 우리 이제 최고 명목세율 50%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초고소득층, 뭐 슈퍼리치라고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과세 표준이 지금 이제 우리 최고 명목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세 표준이 30억 초과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 1,251명이었습니다. 1251명. 근데 이 1,251명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표 30억 이선이 그러니까 상속 자산 가액. 그러니까 가표라는 것은 받은 재산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뺀 금액이니까 네. 실제로 그 빼기 전에 상속 재산 가액으로는 50억 초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250명이 지금 이 상속 재산 가액을 얼마를 갖고 있는가 하면 25조입니다. 25조. 25조를 1,250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1,251명이 전체 과세 인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면 6.3%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6.3%에 해당하는 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지금 40% 낮추는 것은 지금 세수 결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우리 조세 공평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그런 개정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세 인원에서 6.3%지 전체 우리 사망자 예를 들면 65세 이상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1%입니다. 1%도 안 되는 인원인들인 거죠. 전체 사망자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초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보면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세수 감소를 보면 낮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조세 이제 김 공평성 교수님 측면에서도 그렇게 그렇다는 주장하시는 겁니다. 거네요. 네네. 자, 우리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속세율 구간별 조정 최고세율 낮추는 거, 그 밑에 세율 대상 넓히는 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그 납세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 큰 문제가 없다.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정책을 조세 제도를 잘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 아니 숫자가 1,500명인데 이게 무슨 문제야 50%가라고 50%. 보시는 건 조금 너무 좀 일방적일 수 있다 사고가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조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세 원칙을 하나를 꼽으라면 예.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원칙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렸고 결국 그 조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얻은 건데 이때 대표 없는 과세 없다의 의미는 납세자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공감하지 않는, 납세자가 수용하지 않는 세금은 과세해서는 안 된다가 대원칙인 겁니다. 예. 물론 납세자는 얼마든지 세금을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내지 말라는 건 그건 아니고 예. 그분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예. 그래서 합리적인 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상속세는 세율 체계도 그렇고 예.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할증과세도 그렇고 할증과세. 많은 부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너무 독특한 높다 그런 얘기죠? 너무 높고 또 사업용 자산 평생 기업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었고 그걸 물려줬을 때 오히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 더 추가 중과세하는 거는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라든 이런 식인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소수니까 세법 논의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저 일부의 그룹들이 세금을 내는 게 정의다라고 더 많이 내는 게 정의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 둘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으니까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고세율이? 예, 우리가 예. 할증과세까지 들어가게 되면 최고세율 60%예요. 예. 근데 OECD는 30%대란 말이죠. 평균. 예. 그러니까는 거의 2배 수준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논의 자체가 2000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때 결정이 된 세율들인데요. 그때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최고세율 논의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 1,500명밖에 당시 더 작았어요. 상속세 예. 자체를 낸 사람이 1,500명이었어요. 극소수였겠죠 당시에만 그러니까는 해도. 모두의 무관심 속에 정치적으로 그냥 쉽게 결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과세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 승계에서의 어떤 또 문제라든지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는 높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처럼 조정이 좀 필요하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더라도
한 번에 30%로 갔어야 되는데 30%대로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오히려 최고세율을 더 낮췄어야 저는 되는데 그게 좀 더 수용성을 높이고 앞으로 상속세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산층들이 대거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좀 더 상속세가 없거나 가벼운 나라로 가서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예,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겠다. 부유세는 소수고 예. 소수는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속세 관련해서 대주주들의 왜 할증과세 20%가 있잖아요. 50%에 이제 20%를 합하면 60%가 되는데 정부안에 이제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 원칙이 바로 뭔가 하면 공정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이제 시가를 쫓아가지고 물론 원칙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가를 쫓아가지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네. 우리 세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어떤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만 최대 주주에 대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할증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만 20% 할증 평가를 하고 네.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트레저리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재무부 시행 규칙에 터잡아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20%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깁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세부적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25% 할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할증 평가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20%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만 대주주 할증 평가를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식은 맞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입법 기술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20% 너무 획일적이야. 그러면 그거를 시가를 쫓는 아까 그게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래서 할증 평가를 하자. 저는 그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하는 그거는 건 잘못된 아니다. 정보라는 근데 거죠. 재계에서는 20% 할증 평가를 할 때 이미 시가에 이 경영권 프레임이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하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우리 김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할증 네, 평가 저희들이 20%? 할증 과세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예. 독소 조항에 가깝다라고 저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기업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상 경영 승계가 이제 가족 내에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장단점을 떠나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역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 상속세가 예. 그런 차원인데 대주주인 경우에 대기업 이 상호 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이죠. 예. 말하는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예. 20% 할증가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게 이제 경제 선순환을 주는 예.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데는 K 한류나 우리 국민들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곳곳에 진출한 효과가 꽤 크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맞지 않고 특히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1년 평생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땅을 잘 사놓고 젊었을 때 평생을 보유했더니 한 100배가 됐다. 1조 원 가치가 있다. 내가 20대 때부터 열심히 기업을 창업해서 열심히 예. 종업원들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 1조 원으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다르다 물려줬다. 이거죠, 성격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할증을 해서 가세하는 그 발상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우대하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 다른 나라 할증 과세는 미국이 IRS의 재량에 따라 하는데 저는 일괄 과세하는 무조건적으로 20% 과세하는 할증 과세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할증 과세 자체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특히 일괄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20% 하는 거는 문제인 문제가 거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떤 신분의 세습으로 보는 거예요. CEO 자리를 물려주는 거를. 예. 그 이제 과거 시각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속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지금 상속세에만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데 폐지하겠다 이런 안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금 유예하거나 이 공제 한도를 조금 높이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안 또 민주당 생각? 일단 제 이제 사견으로는 예. 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되고요.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고.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지금 유예를 했었었고, 네. 그다음 우리가 조세 공평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 도입 당시에 학자들끼리 거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초대 기재부 장관을 했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호 의원이 예. 금투세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때도요. 그러니까 추경호 여야 간 거의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는 게 이 큰 손들에 대한 가세가 결국은 이 금투세로 인해서 우리 주가를 끌어내리는 예.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주가 저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 회사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의 대주주들의 터널링 문제, 그러니까 예. 이게 이익 빼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라든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지 이 금투세로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는다라는 것은 제가 조세 공평성 측면에서는 맞지는 않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그 지금 부분 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예, 아직 맞습니다. 의견 통일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김현동 교수님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하나 세목도 조금 우리 김은철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좀 밝혔고 야당도 이 부분에 조금 유연하게 입장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 이번 세법 과정은 쏙 빠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두 대목인데 하나가 상속세에서 당연히 도입될 걸로 알았던 유산취득세가 빠진 점. 유산취득세. 예, 네. 그거 이제 자녀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됐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배경이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동시에 이 종부세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한 있는 글자도 안 게 들어가서 정말. 왜 그럴까? 네. 제 나름대로 정부의 생각을 한번 추론해 보면 지금 1인당 1주택자의 세부담은 우리가 12만 명 900억이어서 1인당 90만 원이에요. 예,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20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 공약대로 종부세 부담 너무 높아졌는데 너무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했다 이거죠 정부는. 22년에 시행령상의 조치나 세법 개편으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원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얻었다. 1주택자 문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종부세 전체 수입도 그 당시 2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갔다. 완화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하는 부분인데요, 보유세를.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최근에 집값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혹시나 또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집값부터 자극할까 봐.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뭐 나중에라도 넣자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은 이제 3주택자마저 세금 경감시키는 건 상속세도 지금 우리 부자에 대한 세금 감세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종부세 3주택마저 세금 경감시켜주면 2배의 이제 공격에 노출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염려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세제는 결국 합리성, 원칙, 형평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주택 수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합산,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에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기 예.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동 교수님께는 이번 세제 개편의 아까 세수 감소 효과가 4조 3천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 아까 세수 펑크가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이게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세수 감소 이런 우려 재정 지출을 좀 늘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년간 이제 4조 3천억 원의 이제 세수 감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순액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5년 동안 지나면서 전년 대비 얼마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삼았고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세수 감소 효과로 따라서 어떤 세부담의 어떤 여러 가지 기착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는 누적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누적법? 방식을 좀 적용을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두 개 다 의미는 있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순액법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예. 누적법이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누적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지금 우리 5년간 세수가 감소하는가 하면 18조 4천억 원이에요. 아, 누적법으로 하면 예,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56조 4천억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뭐 9조라고 이야기하는 뭐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조는 아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 20조. 예, 네. 20조 이런 정도 저는 세수 결손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세수 결손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도 이거에서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세수 감소 우려를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손질을 하게 될지는 이제 국회 정기국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 통과를 계획했다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정부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청자들에게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있죠. 노조법 2, 3조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통과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법사위를 넘어서 또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1 요구를 해서 통과가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22대 국회에서. 그럼 21대 된 것과 지금 새로 나온 22대 국회에 제출된 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앵커 말씀처럼 이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치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서 예.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했으면 네. 좀 합리적으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듬어야 되는데 네. 그 문제가 많은 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그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 이제 우리 노조법에 보면 1조에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나 있고 2조에 보면 예. 이제 그 정의가 있는 거지. 근로자가 뭐고 사용자가 뭐고 뭘 교섭하고 네. 어떻게 하면 쟁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정당한 쟁의에 관해서는 예.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네. 그 형사상 체포 구속이 안 되고 정당한 노조. 정당한 노조 활동 쟁의행위면 예. 그다음에 파업을 하면 네. 기업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질 않아요. 정당한 노조 활동. 네, 그래서 2조는 그 여러 가지 정의, 네. 3조는 그 민형사상 정당한 그 노조 활동을 하면 면책이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런데 네.
그동안에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21대 국회에서 확대를 했고 사용자의 범위로 예, 확대했고. 사용자의 범위. 그러니까 원청 나와라 이런 거지 이제 하청업체에서 하청업체가? 협력업체에서 원청 나와라 대기업 나와라 이거 예, 한마디로 원청업자도 하청업자의 노사관계 대상자로 보겠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예. 21대 국회에서 네. 제2요구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용자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이 정당한 그 파업을 하면 그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예. 불법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손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한하는 게 21대 국회에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제2요구가 됐는데 추가된 게 그 범위를 아, 더 넓혔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를 범위를 넓혔다. 더 넓혔다. 예. 그래서 사용자의 그 권리, 재산권 행사를 그 축소한 거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은 가해자, 피해자, 음. 불법 행위자가 있을 때 그 불법 행위자로 인한 손해를 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법의 원리인데 예. 그 가해자를 두텁게 더 보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우선 어떻게 넓어진 거예요? 어떤 거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 두 가지라고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근로자의 범위에서 예. 근로자가 아닌 자는 우리가 노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 만들어서 특혜를 받고 뭐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정당한 예. 경우에 민형사상 면책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사용자들이 담합하고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이 두 번째 이제 그 면책 손배의 그 범위를 제한한 내용은 네. 이제 정당한 쟁의 행위, 노조 활동 그 밖에 뭐 무슨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모호하게 그 범위를 넓혔고 그 밖에 노조 활동을 일하는 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예, 하면 예. 그 밖에라는 게 좀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이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 같은 거거든.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예.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데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행위를 또 면책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네. 그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집단으로 공동으로 실력 행사를 해서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거 연대해서 그 불법 행위자는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예. 이 집단 행동이라는 게 파업이라는 게 집단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책임의 한도를 정해서 청구한다?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21대에서 이제 제2의원해서 부결이 됐던 건데 거기다 더 강해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그러는데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청과 하청 간의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어떤 걸 우려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혼란, 갈등, 예. 위헌, 위법, 격차 확대, 실력 행사, 역사적인 후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이렇게 이거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법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배, 가압류 등 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데 90% 이상이 예. 지금 현재 9개 대표적인 몇 개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네. 그것도 불법 행위 중에 직장 점거와 파괴, 네. 손괴 행위 이걸로 인한 건데, 근데 이 부분의 범위를 넓히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그러면 불법을 조장한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얼마나 노사관계 혼란스럽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바지 사장 양산. 바지 사장을 양산한다. 양산하는 행위다. 지금도 많은 협력업체 예. 또는 하청업체 이런 데는 대기업이나 원청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이 사장으로서 경영의 주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교섭에 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부에서 넌 아니다. 원청 나와라. 원청 사장 나와라. 대기업 사장 나와라. 예. 그렇게 되면 예. 전부 다 바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민법상의 도급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노사관계 그 법제라는 것은 몇 가지 법을 그
개정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되고 노사 간의 힘의 네. 대등성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쭉 진전을 해왔고 네. 노동기본권 확장이 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로 우리가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고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힘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예. 그 노동조합이 그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게 엄살이 아닌 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 행위도 거의 없고 폭력 파괴를 그 동반한 직장 점거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근데 나라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노동기본권이 신장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가 힘의 균형을 맞춰줬는데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발전돼 온 노사관계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경영계에서 재계에서 정말 우려를 표시하고 있던데 손경식 경청 회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이 걱정하는 걸 전부 전달하고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산업 현장이 완전히 대혼란이 온다. 정말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정합성, 예. 현실 적합성이 없다. 이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면 예. 교섭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근데 교섭은 노조가 여러 개 생기면 교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교섭에 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용자를 잡아서 교섭하자 했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교섭을 해태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1차 협력업체가 자동차 회사만 해도 뭐 한 300개, 예. 2차 협력회사가 5,000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저기서 와서 교섭하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교섭해야 돼 말어.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예. 교섭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 가가지고 이게 내가 정당한 당사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당한 파업이 돼야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문제, 국가 경쟁력 강화 그래서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도 노동조합도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노동계에서도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피해야죠. 그거는 차차로 보완하면 된다. 아.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부작용이 있으신 거를 없애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차차로 보완하자 뭐 이런 입장이죠. 정말 이 하청업체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원청 사장과 이 노동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서면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우려 경영계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여튼 지금 민주당의 기세로 본다면 이달에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과가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제2요구를 했고 문제가 있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노동조합법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2요구를 건의를 드려서 제2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법사위에서는 뭐 이견 차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경영계나 뭐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픈 것이 뭐냐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야당이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진 여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국정과제로 이걸 2조 3조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도 개정을 안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21대에서 하고 제2요구가 됐는데 그걸 다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나쁜 법을 더 문제가 되는 법을 가져 나왔다. 예.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서 그렇고 국회의장도 나서서 예. 국회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잘 하기를 기대해야죠. 네, 잘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 여당이 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 와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혹시 뭐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 노동조합원 말고도 우리 장관님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이 국가 비상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위원회가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 방안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고, 예. 그런데 한 보름 전에 나온 OECD 2024년도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를 꼽아요. 예.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외국 인력이다. 외국 인력.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그 이중구조나 양극화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다 노동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거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양육. 양육. 이제 이게 네.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교육부, 교육, 양육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주거. 네. 이제 주거가 우리 생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이 일가정 양육이다. 양육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고 가정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만 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통해서 소득을 벌고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네. 어떤 부분에 조금 지원을 이렇게 노동부에서 하게 그다음에 되나요? 이제 가정이 또 행복해야 재충전이 되는데 예. 저희들이 일가정 양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책 중에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게 예. 저희들 정책이라고 보는 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슬로건은 음. 부부가 다 함께 부부가 다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음. 동료나 사장님 회사 눈치 보지 예. 않고 편하게 편하게 쉽게 쉽게. 예, 예. 제도를 활용하자. 그래서 예. 첫째는 그러려면 이제 소득이 그리고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과 시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드린다. 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성, 그러니까 엄마가 네. 독박 육아를 하는데 음. 부모가 같이 하게 해주겠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네. 그 중소기업. 예. 그건 사실상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거.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음. 하나의 권리로서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 육아휴직을 할 때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을 좀 높여준다는 거죠. 소득을 예. 높여주죠. 음. 대폭 늘렸죠. 예. 그래서 현재 150만 원을 192만 5천 원. 네. 그런데 이제 평균 1년 평균이 그렇고 셋째 달까지는 150에서 250까지 대폭 늘린다. 예. 그다음에 지금은 계속 고용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4분의 1은 복직을 했을 때 주는데 그것도 없애서 충분히 소득을 쉴 보존해 때 다 줘라. 쉴 때 다 주는 거죠. 네. 소득을 보존해야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유연하게 활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게. 뭐 1년을 통으로 쓰게 만들어 놓으면 경직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번, 3번 분할해서 쓰기 편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2주 정도는 부모가 같이 하면 4주가 되겠지. 예. 그럼 한 달 정도를 육아휴직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네. 방학 때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대개 출산휴가는 다들 자동으로 그 보장해 주는데 육아휴직은 눈치를 보는데 아예 출산휴가 가면 육아로 바로 연결돼서 연결되는 거? 통합해서 신청한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이런 뭐 내용이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죠. 아빠랑 같이 가는 문화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빠랑 같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은 그 6개월을 추가해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고 예.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이제 20일까지 하면은 일요일 빼고 나면 한 달을 예. 그 출산휴가 아빠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과 소득을 보장해주고 예.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대체 인력을 충원할 때 지원금을 50% 인상을 네. 하고 동료가 일을 해주면 그것도 또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갑니다. 네, 이 장관님 이 저출생만이 아니라 고령화 관련 전문 인력 얘기도 조금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벌써? 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대담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 과연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좀 지켜보고 나중에 그 효과까지 이게 좀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수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현 여부는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이 우클릭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속세 완화는 완강한 반대에서 소폭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은 이미 야당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